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미술, 아트. 이 프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미술은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미술관도 다닌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미술관에서 2% 봤다는 분들 네. 종종 있는데 오늘은 최근에 그 한국에서도 클림트, 키스. 에곤 실레, 약간 야한 그림 많이 그리는 아닌가? 그리 야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지 않아요? 네. 이게 알려지기로는 좀 이렇게 누드 많이 그리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국민 도슨트 또 아치앤유 이세라 대표님 모시고 네. 요 요 얘기. 클림트, 에곤 실레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오늘 배워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약간 야한 그림 그리는 건 맞지 않나요? 이 되게 야한데 별로 안 야했나요? 2% 기준에서는 뭐 도대체 얼마나 야해야 도대체 야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누드 크로키 같은 게 있는데 네. 리얼하지 않아요. 아, 리얼하지 않다. 그치. 사실 그런 누드는 실제랑 똑같아. 뭐 이래야 야한 건데. 그렇지. 똑같진 네. 않아. 누드를 조금 과장하면 피카소 그림처럼 그려놨어. 그래서 이게 뭔가. 아쉬웠다.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 네. 어쨌든 오늘 좀 네. 배워보죠. 네,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엔나 예.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시 참 좋았어요. 저 재밌었어요? 네. 예. 정말 그 잘 만든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제 연말이잖아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거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변화를 모색하거나 변화를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시를 추천하고 싶다. 아, 정말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이렇게 많은 전시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전시는 사전 정보나 미리 좀 공부하고 가는 게 없다면 놓치는 게 많은 전시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시명이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이잖아요. 아, 이거 모르겠어요. 제목만 봐서는. 그쵸? 뭔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2024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야 되고 예. 그 중에서도 왜 1900년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그러니까 미리 좀 사전 정보가 없다면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100년 전에 비엔나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의 그림들을 모아놓은 그렇죠. 그런 전시회인데 네. 저게 뭐라고? 그 안에는 구스타프 클림트도 있고 에곤 실레도 실레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고 그렇죠. 총 6명의 화가들 이제 뭐 비엔나 공예가들을 19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예.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두 분께 드릴 질문이 있어요. 편하게 좀 아니 왜 질문? 나 정말 나 좀 미치겠어. 한숨을 너무 크게. 오늘은 퀴즈 같은 거 아니에요. 예? 퀴즈 아니에요? 퀴즈 아닙니다. 예. 자신이 없어요 요즘. 오늘 퀴즈 예?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예. 두 분은 내가 언제 그 인생을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으세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언제였고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혹은 뭐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자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열심히 내달렸던 시간? 그런 시기 네. 그때가 언젠지. 저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저는 삶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네. 향해 내달려 그렇지.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자고 거고. 오면 하죠 항상 자고 네. 오면. 네, 그럼요. 네. 저의 그 예상과 많이 벗어나는 대답을 네, 해주셨는데 안 대표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없었어요, 대표님? 그래, 저도 그렇게 이분도 얘기하니까 한 번도 그런 것 그런 같아.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요? 그럼. 아쉽네. 뭐는 앞만 봐. 옆도 보고 뒤도 그럼. 보고. 알겠습니다. 눈치와 비겁이지 네. 우리의 경험은.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왜 했냐면요. 지금 이 전시의 그 부제가 뭐냐면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 이게 이 전시에 붙은 부제예요. 예. 그러니까 총 6명의 그 예술가들을 조명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저 가장 머리 어린 없는 세대. 아저씨가 클림트예요. 맞습니다. 네. 가운데 머리 살짝 있네. 에곤 실레의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회화, 공예, 건축, 뭐 우표 디자인까지 조각, 뭐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 작품의 스타일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양식이다, 공통된 양식이 있다 이렇게 묻기가 좀 어려운 작가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정신은 있다고 보여져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화가들이네요. 1900년을 다 살았던 화가들인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나의 예술을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방향이 공교롭게도 당시의 어떤 주류였던 그 미술과는 관습과는 너무나 다른 충돌하는. 방향이었던 거예요. 당시의 주류가 뭐였는데요? 빈 예술가 협회로 대표되는 아주 고답적이고 장식적이고 르네상스풍의 몇백 년 전의 미술을 추구하는 미술이었죠. 네. 근데 이들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과감하게 벌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림을 좀 보죠. 그러니까 도전과 혁신의 화가들인 건데 네. 누드라니까 이 자꾸 그림. 보고 싶죠? 이건 유명하잖아요. 키스. 이 그림 너무 크림트. 유명하죠. 너무 잘 아는 예. 그림이고 이 그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좋아하세요? 그게 예쁘다. 예쁘다. 그렇죠. 사실은 뭐 저게 뭐 사실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네. 저 그림 자체야 뭐 약간 유치원생 그림 같은 느낌도 들고 하지만 네. 네. 그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의 그 감정이 막 느껴져? 그냥 물씬 느껴지잖아. 물씬 느껴져요? 오.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림을 보고 있는데 네. 저 안에 들어있는 두 남녀는 네. 우리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그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느낌이 어떻겠구나 라는 게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까? 괜히. 네. 그냥 저는 왜 이렇게 F로 변했어요, 사람이? 그래. 사실은 예. 네. 저 때가 제일 좋아. 저 때가 저 때가 제일 키스하기 직전. 그치. 키스하기 직전 단계. 그렇지. 여행 가방 짜야지 하고 여행 가방 꺼내오는 그때가 좋지. 네. 공항 가서부터는 고생입니다. 그렇지. 저 때가 딱 좋은 거야. 저 네. 때가. 이 작품은 그 클림트 예술의 절정을 나타내는 예. 그런 대표작이기도 해요. 일단은 뭐 금을 사용했죠. 클림트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을 사용했고 순금이 있죠. 캠퍼스에 진짜 있어요. 금입니다. 예. 네, 진짜 우와. 금이고 클림트의 작품에 이렇게 금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이 금 세공사의 아들이기도 해서 금이라는 소재에 굉장히 익숙했던 예. 친숙했던 화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금을 활용한 작품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탈리아 라벤나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서 비잔틴 모자이크 미술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금박을 활용한 미술을 보면서 깊은 영감을 받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클림트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인 남자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다 남자 얼굴은 다 안 나와요? 클림트 미술의 어떤 특징이 막 발현되기 시작하는 20세기 초부터 해서는 거의 여성들이 모델이 되고요. 남성들은 등장한다 해도 저렇게 뒤통수로만. 아하.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클림트 본인도 본인에게 그 본인이 매력을 느끼는 소재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남성은 클림트에게 그렇게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네. 것 같아. 일단은 예쁘죠. 이런 작품들도 보면은 역시 그 금을 활용한 굉장히 장식적인 클림트 미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지금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이라고 해서 아델레라는 여성을 그린 건데요. 지금은 이게 뉴욕에 있어요. 이 작품이. 그리고 클림트 작품 중에서는 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작품으로도 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번 출품작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것도 그렇고 키스도 그렇고. 네. 이번 출품작은 아니고 근데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에서 뉴욕으로 가게 된 계기가 좀 재미있어요. 예. 이 아델레라는 사람은 남편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유태인들이었고 예. 그래서 그 나치 치하에서 이 작품이 몰수를 당해요. 네. 나치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죽기 전에 아델레가 어떤 그 유언을 남기냐면 나의 재산 중에서 미술 작품은 전부 다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을 해라, 기부를 해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그리고 남편은 1945년도에 종전 직후에 죽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들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3명의 조카에게 미술 작품, 클림트의 작품을 5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5점을 다 양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뭐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99년까지 이 작품은 쭉 오스트리아 정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99년도에 그 조카 중에 한 명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예. 그 여성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조카였는데 이 작품의 소유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다. 왜냐하면 삼촌이 조카에게 남겨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 근데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여성의 손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유언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델레의 유언도 있었잖아요.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해라. 라는 그 유언이 더 먼저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대표님 지금 생각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도 안 해보고. 네? 지금 누드가 아니라 관심이 지금 없어요. 어디 그림이 이렇게 지루한가? 왜 그랬냐면 네. 이 작품을 의뢰한 사람도 또 이 작품 값을 지불한 사람도 남편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델레가 아무리 앞서서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아델레는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다라는 거죠. 돈을 지불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거의 1900억 원에 가깝게 이 여성이 이 작품을 에스티로더의 상속자에게 되팝니다. 예.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랜드의 상속자에게 되팔고 지금 에스테로더 집안에 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싼 예. 값에 팔았겠네. 네. 그래서 에스티로더가 운영하는 그 집안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지금은 저 작품이 소장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 여인은 지금 그림이 조금 잘려서 보이는데 왜? 이런 어떤 좀 닮아 있어요. 본인의 어떤 사진 같은 거를 보면 좀 닮아 있고. 이 구스타프 클림트는 이 작품도 그래요. 아델레의 2번째 초상이고요.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소장을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는 또 되팔기도 합니다. 네. 같은 분이다 이거죠? 네, 똑같은 여성이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어떤 작품들을 보면 클림트는 굉장히 예쁜 그림을 그렸던, 장식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키스부터. 그러나 그런 어떤 클림트의 모습만 본다면 사실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클림트에 대한 절반만. 클림트는 그런 장식적인 그림 이전에 파격적인 예술을 했던 굉장히 혁신적인 예술가였거든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클림트는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둬요. 예, 그림을 일단 너무나 잘 그렸고 그래서 1897년에 17살의 나이로 공예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예술가 컴퍼니라는 거를 창립을 합니다. 네. 네, 동료인 프란츠 마치와 그리고 역시 이제 남동생도 좀 손재주가 있어서 에른스트 클림트랑 같이 3인의 공동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빈 미술계에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잡아요. 저런 그림도 그렸었어요. 이런 그림 이게 이제 초창기의 작품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새로운 부르크 극장이라는 곳에 천장화를 장식했던 그림이거든요. 당시 빈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이 부르크 극장이라는 새로운 극장이 지어지는데 평민이 드나드는 입구, 황제가 드나드는 입구, 대공이 드나드는 입구가 다 달랐거든요. 극장이. 네. 예. 그때 당시에 황제가 드나드는 그 입구에 천장화를 장식했던 게 바로 저 그림이에요. 이런 클림트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클림트가 그린 거죠. 돈 많이 받았겠네?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황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예술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학생이었던 클림트가 뭐 어떻게 이제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냐라고 하면은 역시 그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사회, 당시 사회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제국이었어요.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인 제국이었고 그 황제가 바로 프란츠 요제프 1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1850년대부터 장장 30년에 거쳐서 빈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증축해요. 뭐 새롭게 건물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건물들이 막 올라가게 되고 도시재생, 네, 뉴타운. 그렇죠. 그 건물 안을 채울 벽화가
필요했던 거죠. 건물마다? 그렇죠. 모든 야, 건물마다. 그럼 특수네 특수 완전히. 완전 재건축 특수를 특수. 누리게 된 거죠. 네. 아, 그래서 클린트한테도 순서가 일감이 돌아가고. 많이 돌아가게 되죠. 네. 그때 당시에 이 야, 빈 사회에서 그림 봐라. 가장 유명했던 화가는 한스 마카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이 화가가 많은 공공 건축들을 맡아서 작업을 그 벽화 작업을 하다가 급사를 해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감들이 다. 또 클림트한테까지 클림트에게로, 오고. 네, 예술가 컴퍼니에게로 오는 거죠. 클림트는 굉장히 손기술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예, 그래서 막 멋지네. 이런 그림도 그리고 그러네.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그리네요. 전통 그렇죠. 기법으로. 네. 그러다가 어떤 전환점을 좀 맞이하게 돼요. 예. 예술에 있어서. 근데 이 전환점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클림트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왜 그림의 방향이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방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요. 클림트는 언제나 나에 대해 궁금하면 내 그림을 봐라라고 했던 사람이고 일절 어떤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작품에 설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이 사람이 겪었던 변화들을 보게 되면 그 빈 대학의 천장화를 장식해달라라는 그 요청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근데 뭐 철학, 의학, 법학 이런 주제로 해서 천장화를 그려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클림트가 처음에는 이제 이때 1892년도에 아버지와 동생 에른스트 같이 예술가 컴퍼니였던 그 동생 에른스트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잇따라 다 죽게 돼요.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는 금세공사로 돈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가난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 네. 그래서 일찍 또 그 일 전선에 나선 것도 있어요. 아, 클림트가. 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던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동료이자 뭐 절친이었던 동생도 죽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작업을 좀 하지 않아요. 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아주 큰 스캔들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 빈 대학 천장화 스캔들이에요. 이게 왜 스캔들이에요? 빈 대학에서 천장화를 의뢰를 하잖아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건 항상 둘이 사귀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는 그런 사건들을 다 스캔들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 항상 관심이 그쪽으로만 가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법학, 의학, 철학 뭐 이 세 가지 주제로 천장화를 그려달라라고 의뢰를 받는데 그때 당연히 이 빈 대학에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의뢰를 한 쪽은 빈 대학의 상위 기관인 오스트리아 문교부였지만 예. 그 문교부에서 이런 의뢰를 했을 때는 의도가 명백하잖아요. 그래, 의학, 법학 뭐 그쵸. 이런. 멋진 그냥 멋진. 예. 저 점잖은 그림. 그렇죠. 학생들이 보고 뭔가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예. 그림. 네. 그리고 학문에 대한 어떤 그 정예감 이런 예.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클림트가 가져온 그 스케치는 이런 거였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의학을 주제로 한 스케치거든요. 의학. 네. 이 어디를 봐서 의학에 대한 주제 같으세요? 네. 진짜 난해하다. 뭔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중앙에 있는 여신이 지금 하단부 중앙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신이 의학의 여신 히게이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게이아가 뒤에 그 생과 사가 아주 어지럽게 얽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해골로 표현되고 있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정작 이 의학의 여신인 히게이아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면만 향해 있잖아요. 예. 그러네. 뒤에서 생과 사의 사투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그 나체로 서 있는 이 젊고 싱싱한 육체를 한 이 여자.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 여자도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 옆에 있는 해골이 있는 레테일강을 건너서 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겠구나. 히게이아 자체가 무심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의학을 칭송하거나 의학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의학은 실패한다.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냉정한 거야. 그건 그냥. 너무 냉정한. 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법학이에요. 아, 그건 의학, 이건 네, 법학이에요? 이거는 법학입니다. 네. 이 이건 또 법학은 뭐야? 지금 뭔가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두 손이 결박당한 채 그 뒤를 돌아보고 있는 피의자가 있죠. 예. 네.
남성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피의자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처럼 뭐 턱을 괴고 이 세 명의 여사제들. 이야. 근데 이 여사제들이 정의를 수호한다기보다는 예. 불의를 수호하는 것 같고 뭔가 불길한 느낌을 좀 주죠. 예. 그리고 정작 정의의 여신은 저 렉스라고 써 있는 저 글자를 가지고 있는 뒤편에 보일락말락하게 뒤편으로 물러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정의의 여신이 전면에 드러나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렇게 뭔가 탐욕스러워 보이고 불길해 보이고 뭔가 부정과 결탁할 것 같은 저 세 명의 여신들이 심판관이다. 현실은 이렇다. 네. 아.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야, 되게 시니컬하고 스캡티컬한. 예. 그렇죠. 근데 이 스캔들이 왜 지금 이게 흑백이냐면요. 결국 이거는 천장화로 제작되지 못해요. 당연히. 스케치만 남았고. 네, 네. 어. 1901년도에 스케치를 발표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수정 요구가 오죠. 근데 클림트는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네. 아하. 안 그렸으면 안 그렸지. 네, 그렇죠. 네, 바로 딱 그 자세로 응해요. 나는 이 스케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이례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나는 고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케치에 동의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누가 이 스케치에 동의하느냐, 내 작품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했던 예수처럼 2%하고 비슷하네. 내가 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아, 나는 이건 딱 2% 세상을 취향인데.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딱 2% 시간인데 자꾸 그런 거 고치시켜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클린트가 저때 좀 그 이전에 알바를 통해서 돈을 좀 벌었나 보네. 만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클림트는 이때 당시에 이미 유명 인사였거든요. 예술. 그래, 그렇다니까. 배가 비슷해. 배가 불렀구나. 이프로도 오라는 데 좀 있어요. 요즘 배가 불러서 그래요. 초상화만으로도 충분히 생계가 유지가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버팅길 수가 있었던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버티게 되고 그러다가 그 클림트가 결국은 1904년도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나 이 그림 완성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에도 이 그림은 전시하지 않겠다. 다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이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멋지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멋지다. 저 천장화를.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완성이 안 돼요. 이거는 그 나중에 지금 이 천장화의 모작을 가지고 있는 벨베데레 뮤지엄에서 색깔을 한번 입혀본 버전이고. 아하. 네. 그러니까 클림트는 이런 미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원래.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오니까 도저히 그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비롯해서 귀족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젊은 어떤 예술가들에게는 추종을 받게 됩니다. 야, 네. 이 천장화 스캔들로 인해서 클림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1902년도에 이 작품을 발표를 해요. 금붕어라고 해서 예. 사실은 평론가들을 조롱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왜 평론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금붕어 있죠? 예. 네, 저 금붕어가 평론가들에 대한 은유인 거예요. 어. 그리고 아주 저 여성이 야릇한 표정으로 쳐다보네? 네, 어. 반 나신의 여성이 이제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뭐 바보 같은 놈들 이런 것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 금붕어 같은 놈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네. 지금 이 빈 대학의 천장화는요, 뭐 이런 구조예요. 이 천장화가 의뢰를 받은 게 클림트만이 아니라 아까 예술가 컴퍼니의 공동 창립 멤버였던 프란츠 마치에게도 의뢰가 가거든요. 프란츠 마치는 뭐 클림트와는 계속 평생의 친구로 남았지만 이미 예술적으로는 결별을 한 상태였어요. 마치는 끝까지 어떤 전통적인 미술을 고수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앙의 천장화와 저 끝에 있는 신학을 의미하는 천장화는 마치가 그렸어요. 그립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저거를 이제 원본으로 그리게 되고 나머지 세 기퉁이에 있는 클림트의 저 흑백 스케치는 나중에 흑백 모사본을 붙이게 되는 거죠. 저 결국 그리지는 못했는데. 그리지는 못하죠. 네.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도 않았네요. 저 맡기지도 대학은. 않고. 네. 아. 이렇게 나중에 이제 클림트를 또 인정하게 되는 클림트가 유명해지니까. 거니까요. 네, 이거 이제 마치의 그림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클림트가 뭐 황금의 화가, 뭐 장식적인 화가가 아니라 도전과 혁신의 화가였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 빈 그 천장화 스캔들을 일으키기 전에 1897년에 뭐를 창립을 하게 되냐면 빈 분리파라는 거를 만들어요. 분리파? 네. 말 분리파가 그대로 뭡니까? 분리하는 분리. 파예요? 네. 과거의 미술로부터 완벽히 분리되어서 새로운 미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창립 멤버가 우리가 오늘 이 전시에서 다루는 6명의 화가들 중에서 저 위에 있는 3명 있죠. 예. 클림트, 모저, 요제프 호프만 이 사람 3명이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이자 뭐 리더격은 구스타프 클림트였던 가 거죠. 했겠네요. 네. 제일 나이가 많네. 형이네. 네.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클림트는요, 그 빈 예술가 협회 소속이었는데 빈 예술가 협회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새로운 기치를 들고 나오면 빈 예술가 협회에서 그래 그럼 어떤 하나의 유파, 네, 분파로 인정해 줄게라고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반발이 너무나 심했고 선배 화가들의 공격이 너무나 심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제체시온이라는 빈 분리파의 회관이에요. 회관은 지금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든 거예요. 네. 아, 자기들이 모여서 회관도 있었어요. 네, 저기에 모여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대화도 하고 전시를 하고, 네. 돈 좀 있었던 분들이 그러네, 모였네. 그러네. 뭐 전시 자체는 성공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글씨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전경이거든요.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저 그 모토가 네, 그거였구나. 저들의 모토가 바로 저것이었어요. 당시에 시대에 대한 뭐가 불만이 있었을까요? 뭔가 좀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빈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보수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클림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세기 말이잖아요. 예. 네, 세기 말의 어떤 1900년대? 불안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술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우리가 그때 다뤘던 뭉크의 절규가 그 세기 말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른 국가의 예술가들은 그런 세기 말의 불안을 새로운 미술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빈에서는 계속 여전히 바로크, 여전히 르네상스인 거죠. 옛날 예쁜 그림만 그리고 그렇죠. 있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클림트도 그런 것으로 부와 명성을 쌓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분리파 창립으로까지 그러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뭉크하고 비슷한 시기의 화가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1회 분리파 전시회의 포스터고 구스타프 클림트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저게 지금 그 반인 반수 그리스 신화에서 소재를 네. 가지고 온 건데 반인 반수인 그 미노타우로스를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때려 죽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테세우스는 이 미노타우로스를 때려 죽이고 탑에 gat혀 있던 아이들을 구출을 하는 영웅이잖아요. 예. 이 소재를 제1회 분리파 전시회의 소재로 삼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네. 때려 죽이겠다. 그렇죠. 필요하다면 우리는 과격하지만 그런 어떤 전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갇혀있던 예술이라는 아이들을 구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정된 포스터거든요. 예. 사실은 저 원래는요? 그 미노타우로스 밑에 공간에 저 위에 영웅의 그 성기가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빈 예술가 협회가 당시에 이 협회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화단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냐면 가리라고 해서 나무로 나무 가렸구나. 그림이 그린 거예요? 네, 가린 거예요. 네. 그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이나 작가는 반드시 그 빈 예술가 협회의 검열을 거쳤어야 됐거든요. 예. 야. 이거를 보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를 어쨌든 가리기는 가립니다. 네. 이런 전시회가 있고. 예. 그래서 그때 뭐 그 클림트가 이런 작품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네, 프리드리 실러의 식구를 위에다 새겨서 당신의 행동과 예술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소수를 기쁘게 하라.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나쁘다. 나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예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천명하고 있어요. 저것도 이 프로가 얘기하려다가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굳이 얘기 안 했잖아. 네. 이런 작품들. 근데 전시장에 가시게 되면은 이 포스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네, 여성 제14회 거네. 예.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제14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가
분리파의 전시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리파의 강령이나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전시라고 평가가 돼요. 이 14회가 네. 왜 그러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체예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총체예술. 네. 뭐 쉬워요. 말 그대로 모든 예술은 하나의 총체적으로 그 제시될 때 더 유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미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조각, 미술, 공예. 음악, 그렇죠. 음악까지. 근데 이 14회 전시회가 베토벤에게 헌정하는 전시이기도 했어요. 그 이 분리파 회원들은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베토벤에게 바치는 그 작품들로 이 전시를 채운 거예요. 베토벤도 약간 좀 그런 작곡가라고 판단했던 네, 모양이에요. 어떤 음악에 있어서 혁명을 이뤘다라는 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때 그 클림트가 발표했던 작품이 바로 저 위에 우리가 프리즈, 띠 작품입니다. 네, 34m에 달하는 아주 긴 어떤 프리즈를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을 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총 3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1면은 뭔가 전장으로 나가는 그 사람의 인간의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좀 조명을 하고 그리고 2면에서는 그렇게 전장에 나갔는데 탐욕스럽고 나쁜 사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인간 예. 이 사악한 존재들을 그린 거죠. 뭐 이런 여성의 이미지 클림트 작품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뭉크하고 자꾸 비슷해지는구나. 비슷하죠. 이런 여신의 이미지, 아주 유혹하면서도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여신의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고, 야. 그러다가 3면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음악이라는 예술, 또 미술이라는 예술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껴안고 있잖아요. 저 남녀가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구원받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인간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전위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쵸. 예. 근데 이런 작품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아주 보수적이었던 빈의 관객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어떤 후원자이자 그 컬렉터였던 한 귀족이 끔찍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시장을 뛰쳐나가요. 그때 그때- 거 보고 네. 그때 전시장에 있었던 클림트가 보였던 유일한 반응은 웃으면서 그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해요. 네. 그게 어떤 클림트가 원했던 것이기도 예. 하겠죠. 와, 여기에는 뭐 멋지네. 클림트의 장식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까 예. 그 그림의 일부구나. 네. 음. 이게 이제 키스 같은 작품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점이? 이 빈 분리파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술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베토벤이라는 것도 결국은 100년 전에, 한 세기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금박의 장식들, 여기 다 실제 금을 또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황금 시대를 여는 작품으로도 평가돼요. 이 베토벤 프리즈가 황금을 바른 이런 기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원근을 다 무시하고 평면, 마치 그 중세 비잔틴 벽화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다 과거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미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라면 어떤 과거야? 더 먼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나 바로크를 추종하는 그때 당시에 빈의 미술에 반발해서 빈 분리파가 새로운 미술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먼 중세로 중세 시대 가버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뭔가 더 먼 과거에서 찾아버리는 것이 아니 근데 그래도 중세 시대의 그림이 예전에 제가 어떤 읽은 책에서 기억을 떠올리면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사실적이진 않지만 당시에 성서를 그렸으니까 성서의 내용을 상상해서 그려서 네. 사실적인 것보다는 상상을 가미한 그림의 태동이 중세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짜 사람처럼 똑같이 예쁘게 그리다가 네. 오히려 더 그림으로는 더 추상적인 그림이 오히려 중세에 있었다. 그런 식으로 또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은 추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 그림은 디테일보다. 사실적이거나 추상화거나 네.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볼 수 그렇지. 그거 말고 뭐가 또 있겠어. 그러니까 자꾸 애매한 추상. 그러니까 추상만 그리다 보면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면 다시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다가 사실적으로다가 싫어 그러면 다시 아닌 거죠. 추상으로. 그러니까 사실과 비사실 말고 뭐가 있겠어. 애매한 사실?
이제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야 이건 오히려 더 옛날 거다 그러면 그 말은 맞지만 섞여 있다라는 그-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대를. 그런 거죠. 근데 시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지 뭐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야. absolutely new는 없다.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왜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느낌일까라는 거에서 이게 그 빈이라는 사회의 특성이지 않을까. 또 어쨌든 미래를 향하는 세기말에도 결국은 눈은 과거를 향해 있었던 과거의 시간을 살았던 그 빈 사람 클림트가 가지고 있었던 또 특징이자 한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옛날을 돌아보면서 새로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네, 뭐 빈이라는 사회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예. 예. 클림트 작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들이에요. 여성의 이미지 있죠. 이것도 당시 빈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당시 빈 사람들은. 일단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성을 그 표현하는 방식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라는 것이 이 시기의 빈 미술에서는 금기였어요? 네, 납득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클림트가 금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예. 유디시라는 이 어떤 성경 외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유대의 아름다운 과부였던 유딧이 자신의 국가를 침공해온 아시리아 적진에 쳐들어가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적장을 유혹하는 척하면서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요. 네. 그래서 나라를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보티첼리부터 아주 많은 화가들이 이 유딧 이야기를 그렸어요. 근데 클림트의 이런 유딧은 없었어요. 이런 유딧이 어떤 유딧이냐? 보통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거죠. 우리 본 적이 있는 카라바조의 뭐 예. 진짜 논개처럼 그렸구나. 네, 이런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 클림트의 유딧은 욕망을 가진 존재. 관능적인 부분을 포커스했네요. 네. 완전한 유혹자의 어떤 느낌인 것이고 심지어 목이 잘린 콜로페르네스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있는 지금 거예요. 저 옆에? 밑에 보일랑 말랑이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로페르네스의 죽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몸을 가졌던 혹은 유혹자로서의 의지를 가졌던 유딧의 욕망, 유딧의 자질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저게 근데 더 실감이 나는데 저 정도면 당했겠다. 야, 그 전 과정이지. 아까 그렇지. 전에 그 그림은 목을 자르는 네. 과정에 집중한 거고 어떻게 유혹이 가능했을까? 네. 그걸 집중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홀로페르네스는 왜 당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당했다. 그러네. 이러니까 이건 뭐 방심 안 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여성의 욕망을 내세우는 것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영향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프로이트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예, 동시대를 예.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아이들도 성욕이 있고 여성도 성욕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당시 빈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당시 그런 네. 느낌의. 회화적으로 그것을 여성의 욕망을 푼 것이 이런 저는 작품이죠. 약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능적인 여성을 표현하다기보다는 뻔한 주제를 다르게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다르게. 이거는 이렇게는 아무도 안 그렸겠지 하고 저 주제를 관능적인 주제로 꼭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해보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계속 세상 사람들에 대한 조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놀라겠지. 그런 느낌. 새로움에 대한 추구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죠. 예, 네. 그렇지. 안 했던 미술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클림트는 아까 그 안 대표님이 저렇게 생겼는지 몰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엄청난 매력남이었어요. 매력남이었다고요? 정말 매력이 있었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클림트가 죽고 나서요. 네. 내가 클림트의 자식이요 라고 하면서 사생아임을 주장하면서 나타났던 사람이 14명이 됐다고 합니다. 와.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녀가 사람이 14명이면 14명이었고 그 중에서 친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 와. 네. 그럼 나머지는 왜
옛날 말로 남봉꾼이네, 남봉꾼. 그 나머지는 왜 그랬냐 하면은 주장하면 개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분이었구나. 그런 분위기였지. 그렇죠. 예. 그래. 우리 엄마가 클린트와 사귀었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라고 하면 그렇게 그래 된 클린트라면 그럴 수 있어라고 네. 받아들여진다. 네.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별명도 장군이었고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도 저렇게 머리 벗겨진 장군이 한 번 있었어요. 타고난 리더십을 갖춘. 네. 머리가 벗겨지면 이게 하여튼 그 남성성이 좋다는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 거라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그래요? 과도해서 그런 거다. 아, 네. 네, 어쨌든. 네, 네. 아 그랬구나. 그러나 클림트에게 일생의 사랑은 나름 순정남이었습니다. 단 한 명, 에밀리 플레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저 저분이에요? 사진에 네.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 누구냐면 아까 남동생 에른스트가 갑자기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에른스트의 와이프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평생 결혼은 하지 않았고 재수 씨 동생과 사귀었네. 그렇죠. 네. 30년 동안 거의 뭐 관계를 유지했던 평생의 친구이자 클림트가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 이 클림트와 에밀리 플레게는 정말 많은 편지들을 주고받았는데 클림트 사후에 에밀리 플레게가 많은 부분들을 다 태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여 통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같이 안 살았어요? 같이 살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더 그래서- 애틋하지. 아. 이해돼.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같이 안 살고 편지만 주고받으면 어허. 이 에밀리 플레게는요 이런 어떤 초상을 단 한 점의 초상화밖에 안 그려요. 아. 네, 그 에밀리 플레게에 대한 에밀리 플레게는 당시에 좀 드물게 직업 여성이었고 네, 몇십 년 동안 직원이 100명이 넘는 그 양장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의상 디자이너였고요. 그 의상도 사업에 굉장히 바빴구나. 화려하죠. 굉장히 멋진 뭐 여성이었다고 하고 에밀리 플레게 자체가 결혼을 또 원하지 않았다고도 하고요. 클림트에게는 이런 어떤 일생의 연인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다양한 아이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일생 여인도 있고 네. 이분하고는 이제 플라토닉 편지로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상으로는 또 그러고 뭐 다 한 거지. 뭐 그러면 일생의 여인이라고 하기가 좀 상남자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예. 궁금한 게 에밀리 플레게의 입장이에요. 네. 에밀리 플레게가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 클림트는 뭘로 유명했냐면 아틀리에에 반나체 모델들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걸로 유명했어요. 언제든 내가 그림을 원할 때 그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모델들을 누드 모델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그냥 숙식을 했던 거예요. 아. 모델들이. 아. 네. 그러나 항상 그릴 수 있도록 항상 그릴 수 있도록 착장은 허용하지 않고. 이야. 불허를 했는지 허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아틀리에가 와. 그런 풍경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원할 때 이렇게 나체 그 모델들이 돌아다니다가 클림트가 멈춰 나 그거 그리고 싶어라고 하면은 멈추는 멈춰서 거고? 모델이 되어줬고 잠깐 작업을 중단하고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 또 그렇게 했었고 이런 야.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에밀리 플레게가 몰랐을 리가 없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클림트는 모든 것을 다 상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여성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여러 여성과 그렇게 공유할 수 있었는지 그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에밀리 플레게 자체도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자왕이네, 의자왕. 아니 매력남. 물론 이제 얘기는 했겠지. 이제 좀 그만해라. 근데 이제 클림트가 말을 안 들은 거지. 야, 적당히 해라. 나 이거 일이야, 나는. 이거 일이야. 그렇게 주장했겠지. 그러면서 나 이렇지 않으면 나는 그림 못 그린다부터.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지 뭐. 그럴까요? 네. 와, 네. 진짜 난놈 크리스트. 이 전시에 예? 시간이 빨리 이 전시에 또 다른 그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곤 이야. 실레 이야기로 좀 가볼게요. 얼굴부터가 반항적입니다. 반항적인 얼굴부터가 매우 네. 반항적이네. 저 머리카락 쓴 거 봐 저거. 제가 이 전시를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거는 저는 이제 클림트가 명성이 있으니까 클림트의 많은 작품들을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에곤 실레의 원화가 드로잉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는 에곤 실레 전시회죠 사실상. 사실상 그래서 이미 보셨군요, 이 프로님. 그러셨어요? 네. 답답합니다. 네. 그 그림이 뭔가 좀 관능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내가 이런 걸 빨리 봐야 되겠다. 네.
이게 왜 가능했냐라고 그 보니까는 이 지금 전시회가 레오폴트 미술관에서 왔어요. 근데 이 레오폴트 미술관 자체가 세계 최대 에곤 실레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네. 예. 이 설립자가 루돌프 레오폴트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 자체가 에곤 실레의 엄청난 너무 팬이에요.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에곤 실레의 작품을 너무 많이 수집했던 사람이고 에곤 실레와 관련해서 학술적인 그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고 예.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곤 실레의 작품을 그 단일 그 미술관으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레오폴트여서 지금 이 전시회에서도 에곤 실레 작품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작은 이거죠. 자화상. 네, 많이 보셨죠? 예. 네. 에곤 실레는 28살에 요절을 하거든요. 야, 근데 28밖에 못 살았어요? 네. 스페인 독감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예. 참 많은 작품을 남겨요. 근데 그 중에서 300점이 자화상이에요. 그렇게 자의식이 강해요? 정말 이제 강한 사람. 그래서 뭐 나르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보통 자화상 많이 그리는 케이스가 나르시스트도 있지만 네. 모델을 구하기 어렵거나 그런 그러면 경우. 정물 하나 자화상만 그리죠. 근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막 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셀카도 안 찍잖아요, 사람들 잘. 근데 나이가 저게 이제 우리 나이처럼 이제 젊죠. 막 이제 48, 53 이렇게 되면 네. 셀카고 자화상이고 안 하고 싶은데 네. 저 26, 20대. 27이면 네. 그냥 거울 보면서 하루가 그냥 다가 그럴 나이입니다. 와. 네, 에곤 실레도 뭐 그런 자기 탐구 이런 것들을 좀 일삼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이 작품은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같은 경우는 에곤 실레 작품의 어떤 정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렸던 화가이고 이런 작품들을 다 남겼어요. 저게 다 자화상이에요? 네, 다 드로잉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셀카네 진짜. 네. 야, 이봐, 잘생기지 이봐. 않았나요, 근데? 잘생겼다기보다는 뭔가 좀 25에 다 저 정도는 생깁니다. 반항적인 느낌이네. 아, 그래요? 네. 이런 어떤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굉장히 이거 봐보세요. 거울 앞에서 누드 모델을 그리는 실내라는 것이 이 작품의 야, 제목인데요. 저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그린 거네. 결국은 자기인 거예요. 아. 네. 이 사람은. 누드 모델의 양쪽을 다 그리고. 네. 이 거울을 보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또 그리는 거고 에곤 실레를 우리가 선의 작가, 드로잉의 작가라고도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예. 이 작품도 지금 전시장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프란츠 하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빈에서 유명한 숙박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었고 아주 가난하게 호텔 종업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사업가로 굉장한 부를 거둡니다. 예. 그래서 돈 번 거를 작품을 컬렉팅하는데 거의 다 썼던. 그래서 천여 점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의 또 컬렉션이 그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또 컬렉션이기도 해요. 지금 프란츠 하워의 초상을 드로잉으로 그린 거고요. 에곤 실레는 굉장히 저런 그림도 그렸었네요.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가 클림트도 그 고전적인 미술에 능했잖아요. 예. 에곤 실레도 똑같습니다. 화가는 저 정도 일본 그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멋지게 그리는 뭐 거야. 입체를 자기 하든 해체를 스타일이. 하든. 네. 1906년에 그렸던 소녀의 초상. 1906년이면 몇 살인 거죠? 16인 거죠. 이야. 그러니까 초기 학생 때 그렇죠. 그림이구나. 네. 에곤 실레가 불과 16의 나이에 빈 미술 아카데미라는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시기에 그렸던 작품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 학교를 또 뛰쳐나와요. 아주 보수적인 그 교수법 이런 것들을 싫어서. 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뛰쳐나오게 되고 초창기에는 이런 작품을 막 그려요. 좀 평범하죠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다가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작품이 좀 변하게 되는데 클림트를 만나게 돼요. 아 이때. 네, 클림트를 알게 되고 1908년에 역시 출품작입니다. 이런 작품을 그려요. 클림트가 되고 꽃. 싶었구나. 그러니까 장식성이 좀 또 두드러지죠. 클림트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 아르누보 양식에 영향을 받은 작품인데 이런 작품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스타일을 또 찾게 되는데요. 이런 작품입니다. 예. 그 에곤 실레의 작품은 밝지는 않죠. 보면은 청춘의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에곤 실레는 특히 가정사가 굉장히 불우했어요. 아. 특히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네. 에곤 실레의 아빠가 에곤 실레 나이 14살에 매독으로 죽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 매독에 걸리게 된 경위도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혼여행 때 예. 에곤 실레의 아빠가 사창가를 가요. 신혼여행 때요? 네. 그때 매독에 걸리게 되고 어. 에곤 실레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떤 마비 증상, 매독으로 인한 정신병 이런 것들을 앓게 되죠. 그래서 에곤 실레 어린 나이 때는 투신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철도원이었거든요. 철도 역장이었는데, 아빠가. 예, 뭐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과 관련된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죽어요. 정신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고 나서 이 집안은 너무나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근데 그것보다도 에곤 실레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거는 아버지가 매독으로 죽었는데 어머니의 태도가 예.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덤덤하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네. 매독으로- 매독으로 죽었으니까. 다른 거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서글퍼했겠지. 그래 어릴 때 우리가 보통 아빠와 엄마는 한 가족이고 되게 친하다 더 이상 친할 수 없이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 남남이잖아요 아빠 엄마는 네. 그래서- 법적으로 묶여진 사이지. 그렇지 법적으로. 그래서 어. 수도 있어 그래요? 근데 네. 놀랍죠 그러니까 네. 아이의 눈으로 보기 그렇죠. 네. 어.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좀 사이가 안 좋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 에곤 실레가 아들로서 자기를 돌볼 줄 부양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림 따위나 그리고 그림만 있구나. 주야장창 그리는 거예요. 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겠구나 네. 그래서 엄마와 아이 그냥 모성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는데 대체로 저런 식이에요. 뭔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이 작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미술 그 피에타상 있죠. 예술을 안고 네. 있는 마리아 네, 그거를 지금 변형한 비슷하게 거예요. 그렸네. 어머니와 두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야, 무시무시하게 그렇구나. 죽은 어머니라는 작품이고 어. 태아가 이렇게 있고 애도하는 여성. 그 에곤 실레의 작품을 보면은 작품의 제목과는 어떤 좀 대치가 된다고 할까? 반대되는 진실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애도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의 눈빛은 애도하는 눈빛이 아니죠. 원망하는 눈빛 같은데 네. 원망하는 눈빛. 좀 뭔가 노려보고 있는 것도 같고 도발하고 있는 것도 같고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도 들고 네.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뒤에 지금 작은 사람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할머니 같은. 네. 이거를 보면 그 이 에곤 실레가 뭉크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표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당시의 표현주의 작가들이 쓰던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어떤 인물을 그리고 또 다른 자아처럼 그림자나 갑자기 뜬금없이 또 다른 인물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뭉크의 사춘기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춘기의 어떤 소녀의 자아 같은 것들, 어두운 두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에곤 실레의 그림에서도 변형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에곤 실레의 그림에서 또 하나 그 좀 특징적인 거는 성기의 표현입니다. 네. 지금 배꼽 붉은 부분 네. 그리고 역시 동그랗게 표현된 성기 이런 것들 성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사람이었고 예.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 에곤 실레에게 야. 있어서 손은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소재였거든요. 지금 이게 스스로를 보는 이 죽음과 인간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거는 저 밑에서 쑥 올라오고 있는 손이에요. 예. 저게 과연 뭘까? 누구 손일까? 누구 손일까? 정말 그렇잖아요. 누구의 손도 아닌데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정서랄지 죽음에 대한 공포랄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소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런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지. 그쵸? 무시무시하다. 그 에곤 실레 같은 경우는 이 전시에서 풍경화도 여러 점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주 풍경화인데 독특한 풍경화입니다. 무덤이에요? 예, 예. 골고다. 색을 참 묘하게 쓰네. 사실적인 풍경화가 아니죠, 사실은. 바람에 흔들리는 뭐 가을나무, 겨울나무라고도 불리는 그 작품인데 나무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다라기보다는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풍경화라는 생각이 우리가 야, 들죠. 네. 이 기가 표현주의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야. 야, 저 부동산도 저렇게 그렸네. 부동산도 우울하네 그냥. 우울한 그리고 부동산이 우울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마을. 올랐나 보다 당시에. 작은 마을이라는 풍경화이고요. 실제 네. 에곤 실레가 살았던 그 마을이에요. 이때 당시 에곤 실레가 빈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1911년도였는데 이 마을은 에곤 실레에게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당시 연인이었던 그 발리노이칠과 함께 이 시골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뜰리에를 차리고 뭐 그림을 막 그려요. 저런 예. 어떤 성이 예. 드러나는 막 그런 그림들을 막 그리는데 이때 에곤 실레의 집이 아이들의 놀이터였다고 해요. 네. 아이들은 좋아했나 보네요. 가난한 아이들, 특히 소녀들이 찾아왔었고 에곤 실레 드로잉의 특징이 또 뭐냐면 소녀들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들의 그 드로잉이 성기를 다 드러내고 있고 이런 그림들 그럼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클림트 흉내냈구나. 클림트와는 근데 또 다른 거예요. 예. 그 클림트는 사실 드로잉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야한 그림들, 야한 드로잉들을 그렸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을 막 탐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에곤 실레에게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주제였던 거예요. 아예. 네. 아예 정해놓고 장르로 열심히 그렸다. 그렇죠. 에곤 실레는. 하나의 정말 드로잉 장르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 가출한 소녀가 에곤 실레의 집으로 와요. 예. 예, 마을의 소녀가. 예, 소녀의 아버지가 에곤 실레를 납치, 유괴 그러겠네. 이런 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고소는 취하가 됐지만 그때 에곤 실레의 아틀리에를 방문했던 그 경찰들이 수백 점에 달하는 야한 드로잉들을 발견하게 돼요. 소녀들을 그렸던. 예, 실제 소녀들이 치마를 들추면서 그렸던 드로잉들이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결국은 구금이 돼요. 감옥에 가게 되고 한 24일 정도가 구금이 되는데 이때 이런 그림을 또 남기기도 해요. 네. 미성년자 유괴범 뭐 이런 제목이었겠네. 그래서 이때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작게 써 있는 이것 자체가 이 작품의 어떤 제목이 되는데 예술가를 억압하는 것은 범죄다. 이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어떤 문장을 써놓기도 합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수감 상태의 자신을 그렸던 거고요. 저기서도 자화상을 그렸구나. 네, 네 그렇죠. 우리 아까 꽈리나무가 있는 자화상 봤잖아요. 네. 그 자화상과 대칭을 이루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연인이었던 발리의 초상. 네, 대칭을 이루는 자화상 두 점의 어떤 초상을 그린 건데 이 발리라는 인물은 에곤 실레보다 4살이 어렸어요. 그래서 한 17살 정도의 에곤 실레를 따라서 집을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4년 정도를 에곤 실레의 뭐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곤 실레의 드로잉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 모델로. 네. 역시 이때도 그 단독으로 등장할 때는 깡마르고 그 벗은 몸, 성기를 드러내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고 함께 등장할 때는 성교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그런 걸 그려요. 그런 걸 그리는 거예요. 에곤 실레가 발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초상화와 대칭을 이루는 거고. 근데 결국은 에곤 실레가 이 여인을 아주 매정하게 차요. 차요? 네. 에곤 실레도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게 어떤 그 청춘의 아이콘이고 반항의 아이콘이고 이렇잖아요. 예.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어떤 그 자기가 머물렀던 하숙집의 그 건물주의 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건물주 따라 되었구나. 에디트라는 중산층 여성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에디트를 그렸던 그림과 이 발리를 그렸던 그림들을 한번 드로잉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요. 예. 차이가 정말 커요. 네. 일단 에디트는 이렇게 새색시 같은 예. 그 얌전하게 복장을, 그렸는데. 갖추고 있고 발리는 아주 좀 불안정한 깡마른 상태의 누드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죠. 이 에디트의 모습. 이런 것들로 좀 그려져요. 약간 정상인의 그림으로 돌고 있네요. 돌아오는 것이죠. 네. 근데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해서 에디트를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에디트를 만나고 나서 실레의 그림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 성교 남녀가 등장할 때는 정말 그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의 장면을 그렸다면은 이제는
꼭 껴안고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이랄지 아하. 사랑 그 자체에 뭔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금 변하게 돼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면 네. 안 되지. 이 작품은 에곤 실레가 발리와 헤어지고 나서 그 해에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아 예전 여인. 그렇죠. 네. 죽음과 소녀라는 자신을 아주 처절하게 가느다란 손으로 붙들고 있지만 손이 너무 가늘어서 붙잡을 수는 없어요. 아이고야. 이런 그림을 그 남기기도 하고 헤어진 그 여인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구나. 네. 이런 어떤 죽음을 탐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세기말의 정서이기도 했었어요. 우울하다 그림이. 진짜. 우울하죠. 네. 클림트 역시도 죽음을 많이 탐구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역시 세기말을 살았던 화가이니까. 근데 에곤 실레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이 죽음이 성과 연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에곤 실레는 에곤 실레의 작품은 아빠의 그 매독이 그렇죠. 진짜 뇌에 네. 뿌리 깊이 박혀 있었나 네. 보다. 그 어떤 사랑의 행위로서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도 성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20대 초중반이니까 네. 그럴 나이죠. 그런가요? 네. 하루 종일 그냥 머릿속에 그럴 나이예요. 막 모든 게 그거와 관련된 주제로 난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돼. 솔직한 표현인 거야. 네. 한 50대 때까지 그렸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일찍 죽어가지고. 풍경화 그리고 그러지. 연못 그리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50대 60대는. 네. 산이나 가고 꽃 그림 그리고 우리 저 카톡 프사에 네. 꽃 등장하면 아 이분은 대충 이런 연령대구나 우리 알잖아요. 네. 저 꽃 있는데 지우고 싶네요. 발리와의 사랑은 하여튼 좀 그런 어떤 이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고 매달리고 있는 발리 뭐 이런 작품들을 아까 남기게 전에 되고요. 헤어진 여인. 네. 이 저 여인이 되게 매달렸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그림을 그쵸. 여러 번 잘 그리네. 아니면 자기의 안에 있는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발리는 결국 헤어지고 나서 그 간호사로 자원을 해가지고 예.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성홍열에 걸려서 또 사망을 뭐예요? 하는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 전시에서는 리하르트 게르스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에곤 실레보다도 더 먼저 표현주의를 나타냈던 저 역시 이 작가도 단명을 하는데 이 어떤 반신 누드의 자화상 이런 작품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오스카 코코슈카 이 사람도 이분도 분리파 화가예요? 그쵸. 이분도 거의 뭉크 느낌이에요. 그 소녀를 그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전혀 아름답지 않잖아요. 예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죠. 근데 저 나이 때 소녀들이 다 저렇죠 뭘. 그쵸. 그렇죠. 저 나이 때 소녀들이 저런데 저렇게 그린 당시의 빈 화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화했다라는 것이죠. 왜? 바로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시 이것도 피에타의 변형인 건데, 이런 연극의 포스터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야. 그리고 빈 분리파 창립 멤버였던 클로만 모저나 요제프 호프만 같은 경우는 어떤 공예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림 네. 말고? 네. 1903년도에 이 사람들이 비엔나 디자인 공방을 설립을 하거든요. 공예와 예술, 그러니까 순수 예술과 뭐 상업 예술 이런 경계는 없다. 그리고 예술을 생활 안으로 라는 것을 모토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제프 호프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언젠가는 사람들이 벽지, 가구, 그리고 생필품까지도 예술가에게 주문하는 날이 올 것이다. 산업 디자인이구나.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결국. 그렇죠. 예. 산업 디자인 다 예술가들이 디자인하죠. 네. 이 전시는 아주 다각도에서 그 당시의 비엔나 예술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클로만 모저가 디자인했던 머리핀 저 식기. 머리핀이에요? 네. 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클로만 모저는 회화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총체 예술에 적합한 그림도 사람이었던 그리고.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공예도 의자도 하고. 만들고. 디자인 이건 비렐름 슈미트라는 사람인데 이 의자 앞에서 감탄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예쁘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보면 좀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불편하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게 저 불편해서 어떻게 살죠? 그래. 예술 딱딱하고. 생활로. 예술 생활로? 생활로. 우리 예술 생활로라도 그렇지만
굳이 뭐 그냥 현관 앞에 굳이 놓고 현관 앞에 놓고 그냥 가방이나 놓고 뭐 그냥 어디 앉겠나 저기. 아 그래요? 저도 참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이것도 공예품, 심지어 가죽 공예까지도 이게 다 그때 당시에 그 예술가들이 지향했던 새로운 예술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고 그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은 이거예요. 에곤 실레가 디자인을 했던 제49회 포스터? 비엔나 분리파 전시의 포스터예요. 49회나 됐구나. 네, 정말 오래 진짜 지속을 밑에 한 거예요. 글씨는 사실은. 진짜 성의 없이 썼네. 네. 그 1년에도 여러 번 했나 보네요. 삐뚤삐뚤하고. 분리파 네, 여러 번 전시회가. 했어요. 여러 번 했고 특히 이 1918년 전시를 통해서 그 에곤 실레는 성공을 그러니까 돈을 좀 벌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단독으로 여러 점의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저 맨 위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있죠? 예, 저 사람이 주황색? 에곤 실레입니다. 아, 네. 자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중앙에 그려넣는 어떤 그런 자신만만함을 보이기도 하고 나머지들은 나머지 에곤 실레의 동료들인데 에곤 실레와 친구들. 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에곤 실레의 맞은편에 있는 저 빈 의자 있죠. 예? 저 의자가 누구의 자리냐면 클림트의 클림트? 자리입니다. 네. 1918년도 이 포스터고 1918년도 2월 달에 클림트가 죽어요. 아. 참고로 이 클림트도 본인이 평생 두려워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동생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항상 클림트는 두려워했는데 결국은 그 비슷한 상황을 맞습니다. 갑자기 심장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에밀리를 데려와 라는 말이었다고 에밀리가 합니다. 누구죠? 이프로님 지금 바로 얘기하니까 그 일생의 연인 일생의 연인 클림트. 네. 에이, 일생의 대표님. 네. 내가 남자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클림트처럼 산 분은 일생의 여인이라는 여인은 없는 분이에요. 없어요? 그럼요. 저의 환상을 깨지 말아주세요. 일생 단 한 사람의 일생의 그래도 여인.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게 어딨어. 사실상 어쨌든 일세, 양장점 하셨던 그분. 네. 알겠습니다. 에밀리 플렉의 양장점은 그 처제 디자이너. 뭐지 사돈처녀. 사돈처녀. 그렇죠. 사돈처녀. 사돈처녀. 이 포스터 자체는요, 에곤 실레가 그 전에 그렸던 유화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맞은편에서 이 분리파 회원들이 그 맞은편에 있는 에곤 실레도 그려져 있고 머리가 지금 벗겨져 네, 있죠. 네. 네.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식사를 하면서 근데 갑작스럽게 클림트가 죽고 나서 에곤 실레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슬픔에 빠지게 되고 나름의 애도로 클림트의 자리를 비워두게 되고 식사가 아니라 책을 약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시는 이제 클림트에서 시작을 해서 에곤 실레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또 띠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오스트리아 미술의 특징들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요런 전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오스트리아 현대 미술을 견인했던 작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스트리아에도 새로운 미술의 조류를 가지고 왔던. 네. 그리고 그때는 빈 예술가 협회에서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을 데리고 와서 전시를 하는 것조차 금지했을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빈 분리파가 오죽하면 제1회 빈 분리파 전시를 다른 나라의 작가들로만 채워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폐쇄성을 없애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맨날 클래식 악기만 하고 맨날 그래서 그런가? 오스트리아 빈 클래식 악기로 유명하잖아요. 작곡하고 맨날 네. 그런 것만 해서 그런가? 음악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음악의 조예가 깊었었고 이 빈의 어떤 시민들 자체가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특히나 황제의 정책 자체가 여러 이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막 이제 태동을 하고 우리 독립할래라고 하니까 더 강한 통치, 더 강한 보수성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예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고. 마음에 있는 질문을 얼른 하세요. 뭔데요? 왜 야한 그림은 없습니까? 아니 살짝 있었는데 빨리 넘어갔어 대표님이. 그랬어요? 왜? 왜? 살짝 봤어. 그래? 난 못 봤어. 그 댓글창에서 지나갔다. 이 정도로는 만족을 시켜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아니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보고 왔어. 괜찮아요. 네. 전시장에 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실내 에곤 실레. 에건 실레가 잠깐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그 빈 아카데미. 네. 그 거기에 에건 실레가 입학할 때 에건 실레가 입학함으로써 한 명을 떨어뜨렸는데 당연히 그게 누군데? 신입생이 에?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게 히틀러였다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 왜 히틀러가 그렇게 미술에 조예가 있었어요? 원래 히틀러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빈 아카데미 맞습니다. 우리로 있는데. 치면 그 오스트리아의 홍익대 미술대지. 이제 거기에 지원했다가 또 떨어지는 에곤 바람에 실레 때문에 떨어져서 사실 뭐 에곤 실레 때문에 떨어진 거지 사실은.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떨어지는 정치로 바람에 돌았어. 정치로 돌아섰어. 화가의 길을 못 가고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근데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건 실레도 어차피 다니다가 때려치울 안 될 건데. 거잖아. 네. 그렇으면 아예 입학을 안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다. 그때 붙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누가 뽑은 거야 진짜. 진짜 반항기가 넘쳤던 시기였네요. 그렇죠. 반항기가 예, 넘치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갔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나 도전을 꿈꾸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영감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 1900년대 예술가, 이 꿈꾸는 예술가들의 이야기 자체가. 그럼 역사는 그래서 꿈꾸는 예술가라는 이름을 달았군요. 그렇죠. 예. 도전하고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체제 수능적이고 댓글 의식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네.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수상하니 더욱더 그런가? 그럼 현실에서는 욕을 2%가 먹겠지만 네. 시대를 기억합니까? 그럼요. 역사는 분명히 21세기 대한민국의 분리파로서 2%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이게 자제가 안 되잖아. 지금. 자제가. 아, 참.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나쁘다. 아까 클림트 그럼, 에코. 네. 그럼- 다수를 만족시키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소수를 만족시켜야지.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요거 잠깐 공지사항이 있지. 요거 얘기했던 전시가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네, 국립중앙박물관 요즘 요거 저희가 티켓을 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멤버십 가입한 분들한테는 1인당 2매씩 드린다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마 40명 선착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 언더스탠딩 멤버십 게시판이 있으니까 요거 올라오시면 여기서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드릴 건 없고 또 뭐 드릴 이런 건 거라도 없고 뭐 표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 막상 또 보면 느낌이 다를 것 같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 재밌습니까? 가면? 뭐 반응. 예,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 아니 다양하게 생각하게 하죠. 각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면 그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비슷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데 그림을 볼 때는 각자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근데 항상 이런 전시회 가면 원래 대표작 있잖아요. 대표작은 이상하게 눈에 안 들어오고 찌그러져 있는 작품,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꼭 있더군요. 저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걸 보고 투영하는 거지. 항상 대표가 아니라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대표작은 이상하게 정이 안 가고 그래서 뭔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옆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다. 아치윤 유이세라 대표님 미술 얘기하니까 또 뭔가 좀 교양인이 된 것 같고 네. 그 머리도 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참 재밌는 미술관 맨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직업과 연관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여튼 이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싹 한번 그 미술관 같이 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전세를 내요. 뭐 아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언더스탠딩 딱 가서 너무 좋은데요? 네. 대표님이 딱 설명도 해주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전시 보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네. 전 사실 늘 그 보러 갈 때마다 좀 감탄을 하기도 하는데 예. 전시 기획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는 전시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감동했어요. 왜요? 왜요? 뭐가? 차오르는 이 국뽕. 왜? 이것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이다.
그 전시가 사실 사람들을 줄 서게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줄 서게 한다고 해서 좋은 전시는 아니거든요. 예. 그게 꼭 그 전시의 유명세는 아니에요. 전시 운영의 미흡함일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꿈꾸는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요. 전시 운영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게 제가 뭐예요? 몇 번 갔는데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 있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해놨다. 빨리빨리 뺀다 아니에요? 빨리빨리 아이, 그러진 빨리 지나가세요. 그거 그렇지는 아니고? 않고 예, 오랫동안 사람을 줄 서게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어떤 전시 운영 방식. 아니 많이 몰리면 오래 줄 서는 거고 적게 오면 줄 안 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얼리버드 티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팔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정해져 있는 전시가 있고 없는 전시가 있어요. 예. 근데 아. 없이 팔아버리면 사실은 몰릴 수 있죠. 많이 몰리죠. 예, 근데 특히 이건- 주말 같은 때. 아 이거는 근데 그걸 적절하게 시간 나눠서 다 분배를 했어요. 이거는 시간대별로. 예, 거의 시간 단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긴 대기 시간이 없어요. 이런 전시 운영, 이제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시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국립중앙박물관 자체가 진짜 훌륭해요. 미술 전시뿐 아니라 네, 기획도 훌륭합니다, 사실. 골고루. 그게 용산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 근처예요. 꼭 용산이라고 상상하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저기 예전에 저 경복궁 거기 가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에 있다. 맞습니다. 네, 이세라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